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12구 이태원 참사가 곧 2주기를 맞이하는데요. 아직도 정부가 인파 사고에 적용할 법률상 매뉴얼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성회 위원이 행정안전부에 다중운집 사고 대응 매뉴얼 존재 여부를 묻자 행안부는 현재 다중운집 인파 사고와 관련해 최종 승인된 위기관리 매뉴얼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이태원 참사 직후 주최자 없이 많은 사람이 몰리는 행사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참사 이틀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목숨을 잃고도 여전히 교훈을 얻지 못한 걸까요? 참사 2주기를 앞두고도 아직도 인파 사고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10월 25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지금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인내력? 정보력, 기획력, 영업력. 삼성금융 연금력.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이 함께 연금력을 만들어갑니다. 삼성금융 퇴직연금.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삼성금융 참조.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포토전기차 얼마야? 1,000. 1,000만 원? 아니 1,000원. 1,000원? 말이 돼? 말 됩니다. 하루 약 1,000원이면 포터 전기차를 탈 수 있거든요. 이번 달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프로모션. 현대자동차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단 현대카드로 36개월 유예형 할부 일시납 필요. 미래는 움직이는 자의 것.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되는데 중도이자 안 해도 되는데 안 옮길 이유가 없는데? 이제 옮길 준비하세요.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움직이세요.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 필터. 10월 25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봅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죠. 예천군에서 농산물 대축제가 열립니다. 잠시 후 예천군 농정과 유통마케팅팀 권재영 주무관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의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인데요. 러시아 파병이 이제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됐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고요. 우리 언론들도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통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뭐 북한 군인으로 추측되는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잖아요. 네. 그거 보면 이게 뭐 파병이 된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얼마냐 인원이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에 파병이 된 거 그거는 사실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서 네. 이거 자체를 부인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보도가 좀 엇갈리고 있는 게 최정예 군단이다. 대부분 신병으로 총알 맞아요. 맞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사실은 우크라이나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 어떤 언론들은 그러니까 초기에 사실 북한 군들이 갈 때 특수 정예부대가 갔다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다가 네. 우크라이나에서 발행되는 신문 같은 언론 같은 경우에 뭐라고 또 보도를 했냐면 8명의 북한군 장교가 하루 만에 사라졌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전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 언론들 우크라이나에 전하고 있는 언론들의 발표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훈련된 것보다는 조금 소위 이제 우리 표현으로 이런 표현 총알바지 뭐 이런 표현을 좀 쓰던데
좀 약하고 왜소하고 그다음에 소년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간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러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돼서 어떤 말이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고요. 일부에서는 특수부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고 일부에서는 특수부대가 아니라 정말 그 왜소한 소년 정도 나이나 키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리고 키도 적고 이런 사람들이 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엇갈리고 있어서 실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파병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확인이 어려운데 파병 북한군이 그렇다면 러시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특수 정예부대가 갔으면 전투에 직접적으로 나가서 좀 훈련이 잘 된 군인들이라면 역할을 좀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지금 뭐 예측컨대 그냥 총알바지라고 소위 얘기하는 뭐 소년들이나 아니면 어린 사람들이나 아니면 왜소한 체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갔다고 하면 그야말로 뭐 싸움도 제대로 못하고 희생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북한이 그랬을까? 그냥 상상해 보면 예측하고 추측해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병사들을 파병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외화벌이에 북한 주민들이 동원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군사인지 병사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두 가지 추측에서 어느 분야이냐에 따라서 북한의 어떤 경제적 이익 관계를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러시아와의 어떤 군사 동맹 차원에서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추측컨대 경제적 이익 혹은 군사 동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도발이라면서 북한은 활동 여하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그건 대통령이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좀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이 군대를 병사들을 러시아에 보낸 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럼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도 그걸 비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 그건 러시아와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제가 좀 뭐 과장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이에요. 러시아 입장에서 만약에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살상 무기를 지원하면 러시아는 그걸 우리와의 적대적 관계로 가겠다고 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상대편 나라에 무기를 지원한다. 그럼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뭐 이거는 직접적으로는 병사가 뭐 군대가 오진 않았지만 무기를 지원하는 건 우리를 적대국으로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러시아의 행동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건 잘못됐죠. 그건 외교적 문제는 아니면 다른 방법.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비살상 무기들이나 자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인도적 차원에서. 뭐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러시아도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까지. 근데 러시아와 우리가 경제 관계를 맺고 있고 또 북한과의 그 주변 사강 중에 한 나라가 러시아 아닙니까? 그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가 된다? 그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충돌이 일어날 때 과연 러시아가 그러면 참전을 해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상무기 지원을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 대통령께서 너무 성급하고 국민들과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성급한 발언이다. 외교적인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또 그래도 아직도 궁금한 건 저희는 한국은 파병까지 가게 될 것인가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국회 비준과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긴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파병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거기까지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1차적으로 지금도 사실 이제 러시아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원을 아니고 우회적으로 미사일을 보내고 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어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독일이나 아니면 뭐 폴란드나 이런 나라들에 지금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군대를 파견한다. 이건 정말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적국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는 것을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네. 그게 실행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네. 그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실행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 얘기도 안 할 수 없는 게 국민의힘 4선 한기호 의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괴군 부대를 우크라이나가 폭격하게 하자라고 국가안보실장에 보낸 문자 메시지가 카메라에 잡혀서 논란이 일었잖아요. 네. 이 부분, 그러니까요. 저는 네. 두 분 다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이 뭐 군인 출신이잖아요. 두 분 다. 네. 근데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과연 생각하고 있는 건가 이게 이런 발언, 이런 어떤 문자가 네. 아니 그런 거잖아요. 결국 우리를 대신 우리의 이제 우리나라에서 파견한 사람이 가서 우크라이나 군대를 잘 얘기해서 네. 우크라이나 군대가 북한군을 공격하게 하고 그걸 잘 찍어서 심리전에 활용을 하죠. 네. 아니 그럼 전쟁하자는 겁니까 지금? 아니 우리가 직접 참전을 안 하지만 네. 우리의 참관인 그 표현은 참관이라고 돼 있어요. 참관인이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협상해서 얘기해서 북한군을 직접적으로 공격해달라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대체? 아니 그러면 북한이 이걸 실제 이게 실행이 되면 자기들을 적국으로 해 전쟁을 뭐 군사적 행동을 실행하는 걸로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나라를 향해서 또 국지전이 벌어지거나 뭐 지난번 연평도 포격 사건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포격을 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게 좋은 겁니까 대체?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두 분은 아니 군사 전문가고 이런 분들이라면 전쟁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선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국지전이 도발되게 되면 다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는 피해 안 당합니까? 우리가 물론 반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미 피해는 당한 거잖아요. 지난번 연평도 포격 사건이 그런 사례예요. 그렇죠. 연평도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당했고 우리 국민은 얼마나 불안에 떨었습니까? 네. 그리고 한반도가 이렇게 위험에 빠지면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큰 타격입니까?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불안한 나라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무슨 이에는 이 눈에는 눈처럼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말 외교의 초보 단계다. 외교를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군사 전문가로서 정말 무책임했고 외교의 초보 단계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 이후에 이 당정 갈등과 당내 갈등의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지금 네. 더 심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현재 보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거의 뭐 정면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특별감찰관제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저는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관계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복심이고 대통령의 의사를 대신 전달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게 제가 그렇게 의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 발언을 꺼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옆에 추경호 원내대표 앉아있다가 이 발언 네. 나오자마자 바로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뭐 들어왔는지 아니면 나가서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그리고 어딘가와 연락을 한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게 네. 저는 대통령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대통령실과의 교감 속에 저는 이런 발언을 했을 거라고 저는 네. 추측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당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국민의 민심을 일정 부분 대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특별감찰관제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보지만요. 네. 근데 그런 걸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막는다? 대체 대통령실은 국민의 민심을 듣기는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저는 국민들의 실망감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아니라 특별감찰관을 둔다. 네. 요거 네. 이게 당내 소동이 빚어지는 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그렇죠. 어떻게 볼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꼼수를 부리는 거죠. 특검 얘기가 나오니까 특검을 사마 못 받겠고 네. 특검 받으면 또 대통령실과 완전히 척을 재야 되잖아요. 본인 입장에서 네. 만약 찬성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이라도 하자.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왜 특검을 하냐, 감찰관 임명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아니면 조사하는 건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대통령실은 그것마저도 못 받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의혹들, 예를 들면 명품백 수수 의혹이라든지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뭐 이런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이런 의혹들에서 해결하거나 풀 생각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뭐 특별 감찰관이니 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이런 부분도요, 국민들이 볼 때는 그냥 권력 다툼이다, 자기들 내부에서의 누가 권력을 쥐느냐의 문제로 싸우고 있는 걸로 보여지지, 네. 정말로 그 국민의 관점에서 김건희 여사에 관련 여러 의혹들을 풀기 위해서 진심으로 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내거는 특별감찰관 제도, 결국은 특검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꼼수다. 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특검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이준석 국회의원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2022년 7월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 받았을 때 김건희 여사 측에서 권성동 의원을 제거해 줄 때는 타협하자라고 이 대표에게 제안했다, 이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랬죠. 예, 이준석 이 보도는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이 보도가 이제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나왔는데, 네. 이 보도의 내용은 지금 앵커가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준석 지금 의원이죠. 의원인데 네. 전 대표일 때 그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당해서 대표직을 수행하지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원내대표가 권성동 의원이었어요. 예. 근데 김건희 측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 보도를 보니까. 네네. 김건희 여사 측에서 사람을 보내서 장제원이 아니죠. 권성동 원내대표를 제거해 주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 말은 뭐냐면, 그걸 그냥 그대로 그냥 사실이라고 하면 그게. 그럼 결국 뭐냐면, 김건희 여사는 윤핵관도 싫어하는 거예요. 네. 윤핵관들이 있어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국정을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네.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예전에 MB 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정두원 의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 형제인 이상득 의원과 충돌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을 쥐고 나면, 그러니까 형님인 사람이 권력을 잡고 싶은데 예컨대 뒤에서 뭐 다른 사람이 내가 공신인데 내가 권력을 잡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걸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권력 다툼이 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권성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친윤계로 분류가 됐었고, 그래서 누가 권력을 쥐고 대통령의 권력을 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충돌이 있었지 않았나, 네. 그런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김 여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KTV가 무관중으로 녹화한 국악 공연에 김건희 네. 여사가 참여하면서 소위 황제 관람 논란이 일었는데 그냥 그랬었죠? 격려차 깜짝 방문이었다고 했지만 여사님 컨펌을 거론하면서 행사를 준비하는 관계자 육성이 공개됐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예. 야, KTV는 그냥, 그거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용으로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 네. 격려차 김건희 여사가 방문했을 뿐이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녹취록을 보면, 김건희 여사 참석을 이미 알고 있었고, 예. 그 참석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는 정황이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가 예산이 그게 8천 얼마가 들어갔거든요. 8천만 원 정도. 네. 그 예산이 들어가서 만약 이 녹취록이 사실은 김건희 여사 한 명을 위해서 황제 관람을 위해서 공연을 한 거잖아요. 예. 물론 뭐 나중에 그걸 방송을 내보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거라고 하면 이게 과연 이 나라의 세금을 그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 대통령 부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8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게 문제가 되면 사실대로 얘기하고 사과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아니라고 하고 자꾸 숨기려고 하고 그러니 거짓말 논란이 일고 이런 증거가 나오니까 이제는 더 의심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가 대체 어떤 권력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임명된 권력도 아니에요. 그냥 민간인이세요. 대통령 부인일 뿐이지. 네. 근데 그 민간인 개인을 위해서 세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행사를 기획했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됐고 국고 손실에 해당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준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준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미래는 움직이는 자의 것.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되는데 중도이자 안 해도 되는데 안 옮길 이유가 없는데? 이제 옮길 준비하세요.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움직이세요. 원금 손실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 필터. 뚜레쥬르 김수현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빵을 더 기본 좋게, 그래서 더 기분 좋게. 기본 좋은 쌀 베이글, 기본 좋은 소보식빵. 지금 만나보세요. 좋아하는 걸 더 기분 좋게. 건강한 매일의 한 조각, 뚜레쥬르.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다른 내일을 꿈꿔요. 더 밝은 세상을 꿈꿔요. 따뜻한 사랑이 있는 곳 MBC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사흘간이죠. 예천군에서는 2024 예천 농산물 축제가 펼쳐집니다. 예천군 농민들의 한 해의 결실인데요. 우리 농산물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천군 유통마케팅팀 권재영 주무관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방근영 아나운서님. 네.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희 가장 예천다운 축제, 함께 축제, 함께 예천이라는 슬로건으로 2024 예천 농산물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예천군 농정과 유통마케팅팀 권재영 주무관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무관님 정말 반갑습니다. 예천 농산물 축제는 정말 매년 개최될 때마다 기대가 되는 행사인데요. 우리 이 농산물이 이렇게 잘 자랐고 이렇게 건강한 음식들을 만날 수 있구나. 정말 감사한 축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정말 지난해에도 큰 수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나서 어렵게 수확한 농산물을 선보여서 농업인들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좀 강했는데요. 2024 예천 농산물 축제 어떤 내용과 구성으로 개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한창 이제 추수철이자 완연한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인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2024 예천 농산물 축제가 열립니다. 예천 사과 월드컵, 예천 쪽파 페스타, 힐링 예천 팜 콘서트 등 다양한 이벤트와 즐길거리가 예천읍 한천체육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네, 지난해에는 예천 사과 월드컵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은 분들의 이목을 집중을 시켰는데요. 이번 축제에서는 쪽파를 콘텐츠로 한 예천 쪽파 페스타. 정말 새롭고 특별한 축제 테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작년에는 예천 사과 생산자분들이 참여로 이제 현장에서 즉석으로 관람객에게 예천의 맛있는 사과를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하는 예천 사과 월드컵이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네. 예천 사과 이제 생산 농가의 사기를 짐작하고 관광객에는 예천 사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네. 올해 주인공이 된 이제 쪽파를 보자면 이제 예천은 전국 쪽파 종구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우량 종자를 생산하며 전국적으로 이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살려서 농가들이 잎쪽파 생산을 촉진하고 나아가 지역 먹거리와 연계한 다양한 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그래 우리에겐 쪽파가 있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 쪽파를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이벤트, 볼거리를 제공해 예천에도 쪽파가 있다는 관광객에게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천에도 쪽파가 있었다. 참 새롭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매년 새로운 볼거리 또 체험거리, 즐길거리 늘리는 것이 결국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네, 이게 매년 고민하는 거지만 정말 힘들기도 하고 예. 하지만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매년 개발하는데 예천 농산물 축제가 각기 다른 이제 이름으로 네. 매년 개최한 지 벌써 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예. 해마다 어떻게 하면은 저희 예천 농특산물을 잘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지역 농업인들과 이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네. 축제를 준비하고 같이 운영하면서 예. 작년처럼 사과 월드컵과 같은 새로운 컨텐츠를 발굴해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구성하고 이제 행사장에 오시는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이제 예천군 전 농업인들이 같이 한 노력이 이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역 농업인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해온 노력이 이렇게 축제를 매년 다르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예천 사과 월드컵, 예천 쪽파 페스타와 같은 이벤트는 물론이고 이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가 준비되었으니까 축제장을 방문하셔서 이제 즐기시만 하시면 되고요. 네. 저희 예천 사과, 예천 쪽파존 외에도 전통놀이 체험존에서는 농기계 유아 전동차 체험, 참기름 짜기 시연, 목재 체험장 체험, 떡 만들기 체험 등 이제 다양한 아이들과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예, 금토일 정말 여러분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체험할 거리들이 많은데 주요 프로그램들도 궁금하거든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2024 예천 농산물 축제의 큰 그림은 예천 사과 월드컵과 예천 쪽파 페스타 이 두 개의 큰 축으로 전시와 체험, 시식 등 이제 축제장을 찾는 분들에게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운영할 계획인데 행사 첫날인 1일에는 이제 메인 무대에서 예천군 어린이집 연합회의 어울림 한마당 행사로 전통놀이 체험이 있고 매년 이제 호응을 얻고 있는 허수아비 공모전, 쪽파 음식 만들기가 진행됩니다. 또 저녁 행사로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의 개막식이 준비돼 저녁 먹거리를 책임질 예정입니다. 저희 이벤트 무대에서는 개장식과 함께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즉석 블라인드 테스트인 예천 사과 월드컵 예선전이 열리며 이제 퍼포먼스 형식으로 뜨겁게 펼쳐질 예천 쪽파 김치 경연대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둘째 날인 2일 메인 무대에서는 건강체험 한마당과 오색 가래떡을 이용한 국민화합 퍼포먼스가 축제장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저녁에는 힐링 예천 팜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이제 땀 흘려서 농사 지은 농업인들과 관람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로 가수 왁스, 유진스님, 그리고 신성, 정다경, 연기 등 많은 가수의 무대가 있을 축제의 밤을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이벤트 무대에서는 예천 사과 월드컵의 16강전이 펼쳐지고 오후에는 8강전이 이어집니다. 또 예천 쪽파를 이용한 요리 달인들의 음식 시연과 시식, 이것이 관람객들의 입술 특별한 맛을 선사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3일에는 메인 무대에서 제8회 예천 국민 노래자랑 결선이 열리고 이어 제7회 창단 노름 정기 발표 공연과 2024 예천 농산물 축제의 우수 농산물 시상식 그리고 폐막식이 진행됩니다. 또한 이벤트 무대에서는 예천 사과 월드컵의 4강 결승전이 열려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예천 사과가 선정됩니다. 더불어 예천 쪽파를 활용한 음식 시연과 시식회는 관람객들의 입맛과 눈길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정말 하루하루 프로그램이 꽉 차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남녀노소 너도 나도 즐길 수 있는 축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과 월드컵, 쪽파김치, 쪽파 요리 시연, 또 시식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기도 하는데 축제장 찾는 모든 분들이 만족하시고 또 두 손 무겁게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축제를 더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우선 축제라면은 그냥 흥겨운 마음이면 이제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예천 사과와 예천 쪽파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 먹거리 체험들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해서 이 축제를 즐기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 해 동안 땀 흘려 수확한 농업인들의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이 기쁨을 축제에 담아 열심히 준비한 군민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축제 기간 사흘을 꽉꽉 채워 방문해 주신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흥겨운 마음과 그 돈봉투를 좀 두둑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천 하면은 사실 사과도 있고 쪽파도 있지만 참기름, 들기름도 유명하고요. 또 예천에서 만든 식초도 유명하고 저는 이 농산물 축제에서 꿀을 산 적도 있는데 꿀도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거기다가 그 각종 채소들이라든가 이 판매하는 것들이 금방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현금을 들고 가시면 훨씬 더 이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떠실까요? 그렇죠. 이제 빈손으로 오셔서 네. 양손 가득 갈 수 있는 이런 축제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주머니는 가득 양손은 비게 들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제 이 축제는 친구, 지인, 가족분들이 모두 함께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예천 한청체육공원 축제장에 방문하셔서 예천만의 사과, 예천만의 쪽파, 예천만의 농특산물을 경험해 보시고 가을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천군 유통 마케팅팀 권재영 주무관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치 TMI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보기는 했었는데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번 주 월요일에 이철우 경북도의사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또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 위원장과 이 합의한 서명을 했습니다. 네. 또 어제 열렸던 경상북도의 시장군수 협의회 자리에서 이 단체장들이 이 불만을 이 본물 터지듯이 쏟아냈는데 합의가 됐다는데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21일 합의한 내용부터 저희가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네, 2026년 7월 1일에 대구 경북 통합자치단체를 출범한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번 엎어졌던 쟁점이었죠. 이 쟁점과 관련해서 시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통합 후에도 종전에 하던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합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에서 또 관심이 많은 부분이었죠. 이 통합청사와 위치를 두고 논란이 컸었는데 일단은 대구와 경북의 청사를 각각 활용하고 이 각각의 청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기능을 배분한다. 그러니까 이 통합 본청사를 따로 선정하지 않고 이 대구시청과 경북도청사의 기능을 나눠서 운영을 하고 이 관할 구역을 따로 설정하지는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 의회죠. 경북 통합자치단체 의회의 소재지는 시도 양의회의 합동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는데 우선은 경북도 의회에서는 좀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오게 될 이 권한과 재정지원 협의와 앞으로 이 권역별 설명회, 토론회와 공론화를 진행을 하고 특별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양 의회 통과와
특별법 제정 과정이 이 절차가 남아있게 됐습니다. 네. 어제 열린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자리에서 단체장들의 불만이 쏟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경북의 시장 군수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어제 포항시청에서 정기총회가 열렸는데요. 이 북부 지역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시장 군수들이 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지적한 문제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 전에 합의안 자체가 가진 모호한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군, 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에 하던 사무를 계속 수행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도 경상북도의 시군과 이 대구시의 자치구의 사무 범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군 사무를 자치구와 유사하게 조정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합의안을 작성한 건데요. 실제로 지난주 대구시 의회 통합안 보고 질의 자리에서 대구시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말은 못하지만 주민의 밀접한 사항은 시군의 권한을 유지하고 행정통합의 목표인 균형발전과 경제, 산업과 관련한 권한은 이 특별시에서 갖는 것으로 마련됐다고 밝혔거든요. 이 이야기를 좀 풀어보면 대구 경북이 통합하게 될 대구경북 특별자치시가 경제와 산업과 관련한 것은 이 광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시군의 경우에는 기존에 하던 업무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한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김주수 의성군수가 어제 가장 먼저 이야기를 좀 꺼냈는데요. 이 대구경북 시장군수들은 이번 중재안 합의 자체를 언론을 통해서 들었다면서 일방 통행식의 추진에 좀 불만을 먼저 토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안에 담긴 이 수도권에 준하는 위상, 이 북부권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구체성이 매우 좀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특히 의성군의 경우에는 지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대구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방안도 계속해서 수정되고 있는데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경북 입장에서 특히 시군 입장에서는 대구시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또 꼬집었습니다. 아무래도 의성군의 경우에는 통합신공항 문제로 이 대구시와 갈등이 지금 1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게 된 겁니다. 합의안이 모호하고 구체성이 부족하다. 이런 점도 저희가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절차에 대한 문제 지적은 상주시장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상주시장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었는데 이날 좀 불쾌하다는 이 표현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최소한의 이견 조율이나 의견 청취 없이 빠르게 진행돼서 불쾌하다면서 특히 상주는 경상도에 이름을 빌려준 자존심이 있는데 이 이름표를 떼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합의한 내용을 보면 이 대구 경북 특별자치시 대구가 조금 더 강조된 측면이 있다 보니 상주시 입장에서는 이런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이고요. 이 공기창 안동시장도 좀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이 경북도청 이전도 20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하는 효과가 작은데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하게 됐을 때 심각한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지금 현재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려면 재정분권이 수반되어 있는 비전과 시군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안동의 경우에는 지금 경북도청 신도시 이 문제가 좀 걸려 있는데 지금 경북도청 신도시는 10만을 목표로 사실 설계를 했었거든요. 지금쯤이라면 계획대로라면 신도시 추진이 2단계가 완료되고 3단계가 추진돼야 되는데 지금 인구도 2만에 정체돼 있고 2단계조차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다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통합했을 때 이 통합청사를 경북 안동으로 한다라고 하는 합의가 빠져 있는 만큼 좀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도 정리가 안 된 채 합의가 됐다고 대구와 경북이 합의안을 작성해버리다 보니 안동시장의 반대 목소리도 앞으로 꾸준히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경북 남부 지역 또 동부 지역 단체장들의 반대 목소리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이 북부 지역의 반대 목소리가 강하게 좀 부각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열렸던 시장군수 협의회 자리에서는 이 대구와 붙어 있는 조현일 경산시장도 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통합발전 구상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언론에 발표가 됐는데 이 본인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다라는 점을 꼬집으면서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자꾸 뒷북을 치느냐면서 이 경상북도 이 도정을 좀 비판한 겁니다. 그리고 협의회 가 열렸던 이 포항의 이강덕 시장의 경우에도 이 대구 경북 통합은 역사에 남을 사안인 만큼 시장 군수들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는데 이 상황이 좀 우려스럽다면서 이 시군의 의견을 수렴할 실무협의체를 먼저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경산시의 경우에는 대구와 가깝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두루뭉술한 상황에서 합의가 되어버리면 일종의 이 대구 중심의 좌측으로 편입될 가능성도 가장 높은 지역이다 보니 좀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고요. 이 포항시의 경우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금 3선 임기를 지내고 있는데 이 차기 기초자치단체장의 포항시장의 선거에 도전할 가능성은 없고 이 추 광역단체장 그러니까 이 경북도지사 후보로 분으로 자꾸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현 경북도정에 좀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계 차원의 이 목소리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 군수들과도 의견 수렴이 안 된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을 저희는 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리고 또 합의문 발표 이후에 교육감들도 입장을 냈는데 이건 또 어떤 신호로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임종식 교육감이 낸 입장문을 보면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통합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합하더라도 통합정 규모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이 권한 이양과 통합 후에도 지역 간, 학교 간 이 동등한 학습 여건을 조성해서 이 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고요. 이 반면 강은희 대구 교육감의 경우에는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이 지속 가능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이 대구 경북 행정 통합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이 환영 입장을 냈거든요. 이 양도 교육감의 차이도 좀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실제 행정 통합으로 인한 시민들의 체감 효과, 시민들이 뭐가 더 좋아하는 삶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교육과 같은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대구의 경우에는 소규모 학교, 그러니까 학생 수가 적은 학교들을 계속 좀 줄여나가는 방식의 정책을 추진해온 반면에 이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 학교라도 가능하면 운영을 지속하는 쪽으로 해왔습니다. 특히 중등 교육과정,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 경북은 공급 지원을 강화하고 이 교육청과 시군이 이 지원을 좀 더 많이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이 대구는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통합이 되었을 때 지금 현재도 이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교육 정책에 차이가 있는데 만약 이 대구와 통합하게 되었을 때 경북 지역의 예산보다도 대구 지역으로 많이 쏠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이 드러낸 것입니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 군수가 반대하는 의견도 좀 중요하겠지만
이 반대하든 찬성이든 간에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도대체 이 반대하는 입장이, 찬성하는 입장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시민들이 행정통합에 찬성 반대에 표를 던지는 것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좀 지속이 되었으면 하는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 무엇보다 좀 시급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